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신문 화쟁론이라든지 신문 화쟁론은 원효 저술가인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이것도 완전하게 전해지지는 않죠. 지금 해인사에 이제서 발견된 이제 1940년대에 발견이 되고 이제 꾸준히 연구가 돼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원효 철학의 어떤 독특한 특징을 얘기를 할 때 항상 이제 신문 화쟁론을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불교 이론들 간의 그 이론적인 다툼 또는 이제 갈등 상황을 10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이거를 조화롭게 만드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티벳으로도 건너가고 인도로까지 건너가서 알려진 아주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이게 이제 20세기 와야지 한국에서도 발견이 되고 연구가 됩니다. 기록으로만 있다가. 그 이후에 이제 미륵상생경종이요, 법화종이요, 무량숙양종이요,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저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가 이제, 언급이 약간 되는데, 그 광덕, 그 다음에 엄장, 이런 분들이 이제 원효에게 사사를 했다고 이제 전해집니다. 이런 분들의 활동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원효 스님의 스승들 가운데 보면 그 저술이 없고 그 다음에 기행을 하는 분들이 이제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도 그런 쪽에서 나오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의상 스님 같은 경우는 10대 제자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상 스님은 이제 왕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굉장히 높은 신분에 있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정갈하고 계율도 잘 지키시는 어떤 분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그렇게 연구가 되는데 원효 스님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종잡을 수 없는 면들 한편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기행들도 이제 했을 거로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승도 그렇고 제자도 그렇고 일정한 스승이 없었고 누구로부터 배우지 않았다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사실은 이런 데 연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배웠다고 그러는 게 일정한 스승이 없었다라는 측면은 아마도 경전을 어느 종파 위주로 해서 이렇게 전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정신성 자체, 자유로움, 어떤 경지 이런 것들은 뭐 교계가 됐든 아니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제야가 됐든 아니면 산속의 어떤 도인이 됐든 가리는 데 없이 다 배우신 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무해의 실천행을 했다고 그러는데 스승이나 제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던 분이 아니었나. 생애를 보면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 원칙 이런 분들이 그 의상 이런 분들이 그 원효 스님이 돌아가신 해에 같이 이제 입적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스님들이 있던 시대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불교가 무르무르 익어서 원효 스님뿐만이 아니라 그 한국에 굉장히 높은 고덕 대승들이 많이 나오던 시대에 함께 출연을 했는데 원효 스님이 워낙 저술이 많으시고 그리고 출신도 저는 좀 친숙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친근감이 더 있는 분이 아닐까. 그리고 현존하는 저술들이 워낙 많고 그 다음에 다양하기 때문에 원효 스님이 더 우뚝 더 솟아 보이죠. 그리고 다른 분들은 저술이 별로 없고 남아있는 게 없고 이름만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 묻히는데 원효 스님 같은 분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젖에 대한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가보시면 그러니까 이름만 남아있는 책들이 많아서 정확히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다 이렇게 그 겹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딱 일치해서 얼마만큼의 저술이 있었는지를 확정적으로는 얘기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80여 구, 150여 권 정도로 보는 분들도 계시고 한 180여 권 또는 303권 또는 240여 권, 이런 정도로 차이가 뭐 그 한 150권까지 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정확하게 추정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대충 봐도 조금 낮게 잡아도 한 200여 권 내지 180권 정도는 되지 않으셨을까. 이거 보면 참 언제나 이걸 쓰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대승불교, 소승불교를 막론하고 모든 영역을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보면. 근데 지금 남아있는 거는 뭐 18부 22권 또는 15부 23권 뭐 이 정도로 봅니다. 그나마도 온전히 다 전해지는 내용이 있고 일부분만 또 전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전해지는 내용들이 어떤 책들이 있는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많이 읽히고 유명한 책이 대승기신론 소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신론 별기. 그렇게 해서 이제 기신론과 관련된 것들이 두 종이 남아 있고, 별기는 아주 독특한데요. 소는 기신론 전체를 다 다루고 있는데 별기는 이제 앞부분만 조금 다루고 있습니다. 별기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따로 자기가 이렇게 당신께서 이렇게 기록을 좀 해놓으셨던 그런 걸로 보이고, 아마도 별기가 소보다는 훨씬 전에 쓰셨던 걸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 소하고 별기가 합쳐진 책이 이제 오늘날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대승기신론 소기 해본. 기는 이제 별기의 약자로 보입니다. 그를 합친 본이 있습니다. 소와 별기를 이제 합쳐서 편찬한 거고, 해인사 소장본으로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신론과 관련한 다른 책들이 있는데 현존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승기신론 종유, 대승기신론 료간, 대승기신론 사기, 기신론 일도장, 기신론 이장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기신론 이장장이라는 거는 아마 지금 현존하는 게 이장의라는 책이 있는데, 이장장이 만약에 이장이라면 이게 별도의 책이 아니라 같은 책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면 이건 현존하는 거고요. 만약에 다른 책이라고 한다면 딸리 또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겹치거나 아니면 나누어서 이렇게 통계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 편수나 권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쨌든 이장이는 현존합니다. 그래서 기신론과 관련된 주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책을 많이 썼는데 현존하는 게 이장이까지 치면 3권이고, 3가지 종류고, 이장의를 빼면 2가지 종류라고 볼 수 있고, 2가지 이 대승기신론 소기해본이나 이장의는 지금 이제 번역본들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다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 10년, 20년 이렇게 된 겁니다. 자세한 번역이 나온 것들은.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게 읽기가 어려우니까 연구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래도 한글로 번역을 하고 역주를 단 것들이 나와서 지금은 이제 연구하기가 옛날보다 훨씬 좋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 이 책들이 상당히 이제 어려워서 원효철학 박사 학위자들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네. 그런데 석사 학위자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석사 학위자들은.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제 공부할 때 보니까는 석사 학위자들 이제 검색을 해서 쫙 봤거든요. 그러니까 100분이 넘어요. 근데 박사 학위자는 거의 없어요. 스님들 몇 분 계시고, 대학 교수 한 한두 분 이 정도가 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서 학위 받으신 분이 한 2분 정도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 이게 번역이 되면서 그나마 연구자들이 더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번역이 돼도 읽어보면 이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용하는 책들도 너무 많고 너무 구체적이고 내용들이 아주 세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학위 논문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 기신론 소별기와 관련된 연구들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유명한 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2장이까지 소개됐다면 이제 세 번째가
금강산매경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책이라 또 아주 특이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보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건 기신론보다 훨씬 후대에 지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 글을 쓸 때 보면 이 얘기는 어디에 나온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게 보면 그 금강산매경론은 한 55세 전후나 그 이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검토를 해보면 그리고 기신론 별기나 소하고 문장을 비교해 보면 저는 그 금강산매경론 문장이 훨씬 더 그 유려한 느낌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글 자체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원숙한 때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고 아까 얘기했던 그 말씀드렸던 이제 판비량론 이후나 그 비슷한 시기가 아닐까. 그 판비량론에서 나오는 그 인명론 그 논의 자체는 깨달음 이후에 굉장히 특별한 그 안목으로 완성된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후에야 나올 수 있는 글들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 책이 보면 왜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느냐 하면 이 책의 출처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책에 있는데 이게 누구한테 받아온 거냐면 그 서해 용왕님한테 받아온 겁니다. 이 책이요. 네. 네. 한 30여 장의 종이 뭉친데 그러니까 출처가 너무 특이한 거예요. 서해에서 용왕님한테 받아왔다니 이게 참 용왕님이 가지고 있다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왕님이 가지고 있던 것도 그나마 그 지금 책들은 보면 제본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치키스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까? 또 남바링도 해가지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순서를 잡기도 좋은데 이 책은 내용도 어려운데 이게 아마 이렇게 끈으로 묶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면 종이가 출연된 지 뭐 오래되지 않았을 때라 죽간에 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 삼국시대 때의 글들 가운데 보면 죽간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 고려지가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려 때에는 종이가 훨씬 더 많았겠지만 이때만 해도 종이가 상당히 그 없던 때고 그래서 굉장히 귀중한 때고 그런데 묶는 방식이 보면 이제 그 가죽끈으로 이렇게 묶는데 가죽끈이 풀러지면 순서가 이렇게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용왕님이 보고서 이게 흩어져 있는데 순서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래서 이게 그 뭐 어떤 영약보다도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신을 통해서 이제 신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처가 보면 굉장히 그 신화적인 얘기들이라 이게 중국에는 없고 한국에서는 어디 무슨 용왕님한테서 가져왔다니까 이거 한국에서 만들어졌을 거다.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또 이 금강산매경론 역주하신 그 은정희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냥 원효 스님께서 만드신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추정도 하시면서 왜냐하면 그 글이 보면 원효 스님이 쓴 것처럼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금강산매경론의 주석에 잘 돼 있으니까 그 이전 이후로 아무런 주석이 없거든요. 누구도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원효 스님이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글들이 보면 원효 스님이 쓰고서 내가 쓴 거가 아니다라고 하실 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원효 스님은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효 스님 가까이 있었던 기이한 행적을 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추정을 하다 보니까 뭐 대안대사니 뭐 해공 스님이니 이런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금강산매경론은 굉장히 신비에 쌓인 책이고 이 정도 신비에 쌓이고 그 어려운 책이면 집안에 한 권 사서 두고서 아마 자식들이나 손주 때 물려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고서 무슨 책인지 모르는데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 부모님 또는 할머니 할아버님이 이 정도 경지에서 뭘 읽으셨던 분이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도 생기고 뭐 길게 보면 그리고 이게 보면은 그 뭐 가보로 전해져도 후대에 또 아나요? 한 100년, 200년 지나면 또 책이 싹 사라지고 몇 권 없는데 그 중에 어떻게 우연히 나오는 수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유명해지는 또 책들이 있거든요. 뭐 하여튼 그 여담입니다만 조금 시간도 돼서 여담을 좀 드리면, 그 우리 집에 이제 책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집에 책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갓난아기부터 때부터 그 책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문으로 된 책은 제목을 봐서 저게 무슨 책이다 이렇게 이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일러줬는데 나중에 그 한자를 알더라고요. 그 책을 보고서 초등학생이 한문도 모르는데 저건 맹자. 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금강산매경론은 뭐 한글로 이렇게 역주책이 돼 있지만 금강산매경론이라는 말을 여기처럼 불자분들이 아니시면 그거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금강산매경론이라는 그 책 제목만을 아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한국에서는 상당히 유식한 분이시거든요. 이거 제가 볼 때는 뭐 KBS나 MBC 기자시험 문제, 상식 문제 나와도 맞추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꽂혀져 있으면 1, 2, 3, 4, 5번 금강산매경론 이렇게 있으면 원효의 저술이 다음 중에 아닌 것은 찾으면 이거 그냥 쳤잖아요. 저절로.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은 못 찾겠죠. 근데 아마 한국사 내에서 이런 수준의 책이 있다는 거는 그 현재 그 우리가 그 한국 사람으로서 이게 말하자면 자부심일 수 있거든요. 싸이만 자부심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위대한 어떤 철학자나 아니면 고승들을 우리 선조로 모시고 있고 그분들의 어떤 그 글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 수 있으면 우리도 그 가피를 계속 입지 않겠어요? 그리고 후손들도 또 그 가피를 입게 되겠고, 그 힘으로 한편으로는 한국 사람들의 어떤 지혜 전통이라는 게 내려가고 자비심이 어떤 이렇게 울려 퍼지고 또 세계 시민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 유엔 사무총장도 우리 한국에서 나오셨지만 그분이 불교 신자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머님이신가요? 불자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 어머님의 그런 깊은 불심이 한편으로는 그 어머님은 아무 직위가 없으시지만 그 자제분이 말하자면 세계 대통령 같은 역할을 하는 중에 사무총장이 되는 어떤 밑거름이고 바탕이고 힘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에 과연 그냥 그 어머님은 금강산매경론이라는 걸 모르셨을 수 있지만 한국 불교의 어떤 힘이 되고 바탕이 됐던 그런 지혜 전통의 그런 어떤 굳건함 아니면 뿌리 깊음 이런 것들은 이런 책들이 역할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책이 그 이후에 보면 또 재밌는 고사들이 계속 있습니다. 처음에 쓴 책은 5권으로 지었는데 이게 이제 도난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빠른 기간 동안에 이제 새 책으로 엮어서 우리한테 나온 것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8쪽으로 넘어가면 열반경 종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열반경 종요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일본에 현존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 원효책을 필사를 많이 해갔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 때부터 고려 때에도 필사를 많이 해갔고 한일 불교 관계사 책에 보면 시간이 나면 하여튼 한국에 와서 맨날 책 빌려달라고 필사해 가겠다고 이제 그러는데 마침 그래서 이 책이 일본에 한 권 딱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그 필사본이 복사돼서 전해지는 거는 2002년도, 그러니까 10년 전에 전해졌어요. 물론 이제 대정신수대장경에 그게 실려서 우리한테는 알려졌어요. 그런데 필사본 원본을 본 사람은 이제 2000년대에 비로소 1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거의 완벽한 형태로 남아 있어요. 전 이제 필사된 그 사진은 봤거든요. 좀이 쓸어가지고 한 77쪽, 78쪽 그쪽이 조금 글자들이 안 보이는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역주서를 또 내야지 되는데 아직은 뭐 아주 자세하게 나온 역주서들은 없고 이거는 금강산매경론이나 대승기신론 소별기하고 다르게 제가 이제 이 책을 많이 봤거든요.
책은 경화를 그려놓고서 그 경을 이제 찾는데 어떤 날은 뭐 하루 종일 걸리고 그러거든요. 어디에 나온 건지를 막 찾다가 보면. 근데 보면 원문이 완벽한 형태로 있지 않고 거의 원효가 재구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약을 하거나 재구성하거나. 그래서 원문하고 내용이 좀 달라지기도 하는데 하여튼 요게 이제 또 역주가 필요한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이제 법화경 종요, 대도경 종요, 미륵상생경 종요, 보살계본 지법유기, 발심수행장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대승육정 참회, 아미타경소, 무량수경 종요, 미타증성계 이런 것들이 있고 부분적으로 전해지는 이제 저술들이 또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제 꼽아 볼 만한 게 화엄경 소입니다. 이게 이제 1권만 남아 있고요. 몇 권 안 되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일부만 남아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원효 스님이 전체를 쓴 건 아니고요. 이게 마지막 작품이라고 그러죠. 이제 이걸 쓰시다가 붓을 꺾고서 더 이상 이제 글을 안 쓰시고 혈사, 그러니까 굴에 들어가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입적을 하시게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판비량론이 이제 일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신문화쟁론,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려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영락본업경소, 해신밀경소, 중변분별론소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고, 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책들 이외에 이제 반야심경소, 승만경소, 금광명경소, 무예가 등이 단편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토경 전유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무량수경종요, 아미타경소, 미타증성계 뭐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남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시말락도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최근에 와서는 원효가 직접 저술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원효 사상과 유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원효 저술로 이제 읽히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술들을 소개를 하면서 대충 원효 사상들이 굉장히 방대하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상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렵죠. 지금 봤듯이 그 저술들을 보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전체적으로 잡아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게 이제 일심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심 사상은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저도 같은 의문이 드는데, 원효 스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보통 얘기는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그 대승기신론의 일심이문 얘기가 원래 기신론에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기신론에 있는 일심 사상을 어떻게 원효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반론을 제기하면 약간 그 어려워집니다.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고 더 발전을 시켰다, 뭐 이런 방식으로밖에 얘기를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애매성이 있습니다.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는 그 한국 철학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또 다른 실마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선시대 때 오면 그 조선 성리학이 중국의 주자하고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도 중국 불교나 또는 일본 불교나 인도 불교하고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라든지 어떤 맥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게 이제 한국 철학사 전체를 꿰뚫고 있고 한국의 어떤 지혜 전통 속에서 움직인, 그래서 불교를 수용하고 또 유학을 수용하고 또는 서학, 기독교 문명을 수용하고 현대 와서는 서양 철학, 세계 종교들을 수용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한국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또는 한국의 지혜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면 최남선의 불합 문화론서부터 시작해서 한 사상, 한 철학 뭐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거가 있거든요. 근데 철학계 내부에서는 그렇게 주의를 이렇게 많이 끄는 내용은 아닌데 저는 이제 원효의 일심 사상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쪽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일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독특하고 그 일에 대한 해석이 그 기신론에는 나오지 않는 독특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에 대한 해석도 있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보면 그 이성보다는 보통은 마음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럴 때 이 하나와 마음과 관련된 중요한 맥이 이렇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불교 자체에서 기존에 논의되던 일심하고 원효 스님이 말하자면 학자가 아닌데 도통한 분들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분들과의 그 교류 속에서 보여지는 토속적인 어떤 전통하고 맞닿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게 이제 불교를 만나면서 더 꽃을 피우고 불교적으로 승화를 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서로 이제 그 융합이 돼서 나오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크게는 이제 그런 식으로만 우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화쟁이라는 용어는 이제 여러분 불교 사전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드문 용어예요. 굉장히 드문 용어고 그 보통은 불경에서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원효 스님이 신문 화쟁론에서 화쟁이 들어가는 책 제목도 썼고, 그리고 열반경종요 같은 데 보면은 그 화쟁문이라는 걸 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신론이 됐든 열반경종요가 됐든 그 다음에 금강산매경론이 됐든 다른 모든 저술들에서 보이는 그런 화쟁의 논법이라든지 화쟁의 논법이 가지고 있는 틀 같은 것들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쟁이 굉장히 독특한 그 원효의 사상 또는 어떤 경우는 이제 방법론이라고도 그러는데 어쨌든 원효 스님한테 있어서 일심의 독특함하고는 다른 그런 아주 고유한 용어로서 정립이 되어 있는 그게 이제 화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무예도 실천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일심, 화쟁, 무예가 사실은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꿰뚫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그 원효 글을 한번 그래도 직접 좀 맛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12쪽에 원효 글을 직접 한번 따와 본 게 있습니다. 요것을 한번 맛을 봐야지 이런 얘기들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2쪽의 맨 아랫단락에 그 금강산매경론 처음에 나오는 구절을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번역문인데요. 저 일심의 근원은 유와 물을 떠나서 홀로 맑으며 삼공의 바다는 진과 속을 융합하여 깊고 고요하다. 깊고 고요하게 둘을 융합하였으나 하나가 아니며 홀로 맑아서 양변을 떠나 있으나 중간도 아니다. 중간이 아니면서 양변을 떠났으므로 유가 아닌 법이 무에 나아가 머물지 아니하며 무가 아닌 상이 유에 나아가 머물지 아니한다. 하나가 아니면서 둘을 융합하였으므로 진이 아닌 사가 애초에 속된 적이 없으며 속이 아닌 리가 애초에 진이 된 적이 없다. 둘을 융합하였으면서도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진과 속의 자성이 세워지지 않는 것이 없고 염과 정의 상이 갖추어지지 않는 것이 없으며 양변을 떠났으면서도 중간이 아니기 때문에 유와 무의 법이 만들어지지 않는 바가 없고 오름과 그름의 뜻이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다. 이와 같이 깨뜨림이 없되 깨뜨리지 않음이 없으며 세움이 없되 세우지 않음이 없으니 이야말로 이치가 없는 지극한 이치요 그렇지 않으면서 크게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이 경의 대의다. 진실로 그렇지 않으면서 크게 그러하기 때문에 표현하는 말이 환중의 오묘히 괴합하며 이치가 없는 지극한 이치이기 때문에 표현되는 종지가 한계 밖으로 뛰어넘었다.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일심의 근원은 유와 무를 떠나서 홀로 맑으며, 보통 뭐가 있다 또는 없다 그러면 그건 있는 거 없는 건 금방 알겠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추상적으로 이제 유무라는 말을 이제 쓰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있다 이게 없다는 금방 알잖아요. 근데 있는 것 전체 일반을 이제 유라고 하고, 없는 것 전체를 거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무라고 하면, 일심의 근원이라는 것은, 또는 일심이라는 근원, 일심 자체가 이제 근원이라고 해석할 때 유무를 다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과 속이라는 건 우리가 참이다, 저건 거짓되다, 아니면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true다, false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true와 false를 융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고 고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융합을 했으면 그러면 다 아울렀으니까 하나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변을 여의면 중간이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중간도 아니래요. 뭐 이런 방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그럼 뭐가 이치가, 이게 뭐 이상한 이치잖아요. 그래도 이치는 이치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치가 없는 이치래요. 그래서 붙이자면 지극한 이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규범 같은 게 있잖아요. 규칙이 있고 옳은 게 있고 그른 게 있고,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보면 옳은 거 그른 거를 다 넘어섰고 있는 거 없는 거를 다 융합했다. 그래서 하나냐? 그럼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서 크게 그러하다. 그러니까 부정을 하는 듯 하는데 긍정으로 나가고, 이치가 없다고 하는데 또 이치가 있다고 그러고, 근데 그 이치가 상당히 이제 크고 넓은 데로 나가죠. 지극한 데로 나가고 큰 데로 나갑니다. 그리고 근원을 항상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근원을 얘기한다 해서 표면과 근원을 나눠지는, 또는 본질과 현상을 나누는 방식으로 근원이나 또는 본질로 나가는 방식은 아니에요. 현상이나 표면을 부정하지 않는 근원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라는 말이, 그래서 하나의 마음이라고 그러는 것들이 그 독특한 구조를 형성을 한다는 거죠. 이래야지 화쟁도 가능해지고 무해도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화쟁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대립되는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또는 상대되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둘을 무조건 조화시키는 방식의 것으로 이해를 하면, 지금 일심지원을 하면서 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의 방식으로 하면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게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하나를 딱 가름지어 가지고 요게 옳거나 요게 그르거나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근데 여긴 안 썼지만 이게 어렵잖아요.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열반경종의 끝에 보면, 물론 이거하고 직접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천태지자대사의 그 교상 판성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하고 연관지어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소라 있지 않습니까? 소라로 이게 바닷물을 뜨면 얼마나 걸릴까요? 또 우리가 하늘을 보는데, 하늘을 요만한 대공으로 이렇게 보면 하늘을 우리가 보죠. 그러면서 그럼 얼마나 볼 수 있을까요? 그 하늘을 다 담을 수가 없겠죠. 물론 하늘을 보죠. 그리고 소라로 바닷물을 떠보고 맛도 볼 수 있고 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 얘기를 할 때에 재단을 하고 나눈단 말이에요. 옳고 그르다, 있다 없다라든지 초월이다, 뭐 본질이다, 현상이다, 이런 가름들을 할 때 보면, 그런 우리가 인식 행위 자체가 보면 바닷물을 소라로 뜨는 행위라는 거예요. 뭘 가르고 나누는 행위 자체가. 그렇다 해가지고 바닷물을 못 뜨는 것도 아니고 바닷물을 그걸 맛볼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창문을 통해 가지고
하늘을 봐요. 근데 우리 집 창문은 네모난 창문이에요. 근데 옆집 창문은 동그란 창문이에요. 그리고 그 옆집 창문은 세모난 창문이에요. 그리고는 그 집 애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집에서 보는 하늘이 동그라니까 하늘은 동그란 거야. 아니면 네모난 거야, 세모난 거야 라고 싸우면 우리 어른 입장에서 보면 그냥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웃고 말겠죠. 그 애들 말이 틀린 말은 없어요. 근데 어느 것도 맞는 말도 없습니다. 그걸 틀렸다고 말해도 문제가 있고 맞았다고 해도 문제가 있죠.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한 거죠. 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거고. 근데 그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을 우리가 직접 밖에서 볼 수 있으니까 아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전부 저마다 자기 집이라는 자기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집이라는 틀 속에서 자기 집에서만 가지고 있는 창문의 양식으로만 세계를 바라봐요.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의 세계, 하늘의 세계는 있는 그대로 보이거나 원래 모습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늘 우리 집 창틀의 모양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내가 맞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틀린 건 아니죠. 그렇지만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주장하는 게 유다, 무다 또는 진이다, 속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보면 원효 스님이 얘기할 때 그거는 부분적으로는 맞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맞다고 할 수 없다는 측면이겠죠. 그러니까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원효 철학 아까 얘기할 때 일심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귀일심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일심이라는 근원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지 않으면 사실은 모르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늘을 있는 그대로 본래 모습대로 내가 직접 대면해서 볼 수 없다면 사실은 그 아이들에게 해줄 얘기가 없고 때에 따라서는 그 아이들과 같이 서로 옆집에서 싸우게 되죠. 왜? 우리 애가 맞거든. 내가 봐도 맞으니까. 그러고는 쟤는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 교리라는 것들이 또는 세상 이치라고 하는 것들이 그 시대마다 각각의 사람마다 그 상황에마다 다 자기가 옳은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옳죠. 그렇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맞기도 하지만 또 맞지 않은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맞지 않는 것이 한편으로는 자연스럽고 한편으로는 어리석은 거죠. 근데 그걸 어리석다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자연스럽다고 하느냐. 어리석다는 말에도 문제가 있고 자연스럽다고 하는 말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다고 말해야 될 때가 있고 아니면 자연스럽다라고 말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거기에 걸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럼 무해가 되는 거죠. 막행막식을 할 때 아무 때나 막행막식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보면. 그러면 저절로 일심, 화쟁, 무해와 같은 원효의 중심 개념들이 서로 내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표현을 달리하는 그런 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말로 이제 뭐 일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다른 이제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쪽으로 넘어가서 한 예를 더 보겠습니다. 이건 대승기신론 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중간에는 열반경종요인데 이 되게 특이한 게 보면 그 지금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 대승기신론 소가 일심이문, 그래서 일심의 철학을 드러내는 중요한 전적인데 여기서 보면 일심을 얘기를 안 하고요. 금강산매경론에서 일심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더 후대 저술에서요. 그리고 대승기신론 소를 지을 때는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14쪽의 두 번째 단락부터 보면 저 대승의 체됨이 고요하여 정막하며 깊어서 그윽하다. 이 대승의 체가 깊고 또 깊으나 어찌 만상의 밖을 벗어났겠으며 고요하고 또 고요하나 오히려 백가의 말 속에 있다. 만상의 밖을 벗어나지 않았으나 오안으로 그 몸을 볼 수 있으며 백가의 말 속에 있으나 사변으로 그 모양을 말할 수 없다. 크다고 말하고 싶으나 안이 없는 것에 들어가도 남김이 없고 작다고 말하고 싶으나 밖이 없는 것을 감싸고도 남음이 있다. 유로 이끌려고 하나 진여도 이를 써서 공하고
무해두려고 하나 만물이 이를 타고 생기니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억지로 이름하여 대승이라 한다. 스스로 두구대사와 목격장부가 아닐진데 누가 말이 떠난 중에서 대승을 논할 수 있으며 생각이 끊어진 데서 깊은 믿음을 일으킬 것인가. 그러므로 마명보살이 무연대비로서 저 무명의 헛된 바람이 마음바다를 요동시켜 떠다니기 쉬움을 불쌍히 여기고 이 본각의 참된 성품이 긴 꿈에 잠들어 깨어나기 어려움을 가엾게 여기어 이에 동체지력으로 이 논을 짓고 열의 깊은 뜻을 담은 경의 오묘한 뜻을 찬술하여 배우는 자로 하여금 한두루마리의 책을 잠시 열어서 삼장의 뜻을 두루 탐구하게 하고 도를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온갖 경계를 길이 쉬어서 드디어 일심의 근원에 돌아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심이 이 끝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대승에 관한 이야기를 쓰는데 사실은 이게 일심의 근원이라는 그런 것하고 이제 다르지 않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데 여기 문장들이 보면 앞에 금강산매경론에 있는 문장에서 얘기하는 유무를 떠나지만 뭐 깊고 고요하다. 뭐 양변을 여의지만 그렇다고 중간이 아니다. 뭐 둘이 아니지만 하나도 아니다. 이런 것들의 어떤 맥락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던 그 인용문은요, 열반에 관한 얘기입니다. 열반이 이제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고등락의 그 어떤 명제 아니면 목표에서 등락의 그 낙이 이제 열반이지 않습니까? 그 열반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특이한 게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도라는 표현을 썼다는 게 특이합니다. 불교에서는 도를 잘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유가경전이나 도가경전에서 그 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하자면 중국의 문화목록어 그러면 도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안 쓰거든요. 이게 상당히 그 한자 문명권의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도라는 말을 썼거든요. 열반의 도를 궁구해 보면 도가 없으면서 도 아님이 없고 머무름이 없으면서 머물지 않음이 없다. 이에 그 도가 지극히 가까우면서 지극히 멀음을 알겠다. 그래서 도가 없으면서 도 아님이 없다. 그러니까 도는 열반의 그러니까 깨달음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일정한 길이라는 게 없는데 그러면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길이 없으면서도 열반의 길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열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하는 게 다시 온 곳에 있다는 것과 다시 만나는 방식으로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흉이고 회통이고 일심의 경지에서만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화쟁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지만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나누어지지 않지만 또 각자 나름대로 또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도 동시에 인정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철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야지만 나오는 소리처럼 이렇게 들리는 거죠,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대강 이제 일심 화쟁 무해와 관련된 얘기들을 이제 할 수 있고 이게 보면은 철학사를 가르칠 때 보면 그 이후에 오늘날의 이제 한국 불교의 특징이 뭐냐 그럴 때 이제 통불교라고 할 때 보면 이 일심 화쟁 무해의 전통 속에서 통불교적 전통이 이제 유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뭐 불교 사상의 첫 새벽을 연 이런 표현을 할 때 보면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관점들이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곳곳에서 이렇게 출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인용을 안 하더라도. 물론 이제 다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면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보조 진울의 정해쌍수 또는 청어당 서산의 선교일치 또는 유불도 삼교 통합론 이런 것들이 보면 원효의 일심사상, 화쟁사상, 무해사상 같은 것들이 고려시대는 고려시대 나름대로 또 조선시대는 조선시대 나름대로 또 현대에 와서는 현대 나름대로 그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에 맞추어서 화쟁 회통 또는 일심 무해 또는 원흉 회통과 같은 그런 근원적인 데서 나오는 근원적인 통일성, 평등성 같은 것들이 계속 출현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그러면 우리들 각자의 삶 속에서
옆집 사람들과의 관계 또는 이웃 국가의 관계 또는 세계에서의 한국의 역할과 관련됐을 때에 맞으면 세계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정신, 지도 이념이라든지 아니면 생활 속에서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더불어 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그 이종 다문화 사회에서의 어떤 그 다른 민족과의 어떤 공존에 있어서의 근원적인 어떤 지혜의 눈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또 비록 1300여 년 전에 있었던 원효 스님의 철학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는 측면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약속된 시간이 지금 조금 5분 지났습니다. 조금 지났는데 생각보다 너무 그 지금 선생님들이 잘 들어주셔가지고 마지막에는 제가 톤이 좀 톤업 됐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조금 어렵고 두렵고 한편으로는 그랬는데 모두 긴 시간 동안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